적당한 소유는 인간을 자유롭게 하지만 지나친 소유는 소유 자체가 주인이 되어 소유자를 노예로 만든다. 니체, 인간의 심리는 예측하기 어렵다. 하지만 돈과 인간이 함께한 시간을 생각해보면 돈을 이용해 충분히 인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경제학자 머턴 밀러는 이렇게 말했다. 그 사람을 알려면 그의 돈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라. 돈은 우리를 주인이 되게도 노예가 되기도 한다. 돈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돈을 쓰거나 모으거나 투자한다.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쉼없이 돈을 쫓는 것은 그 사람을 탐욕스럽고 재미없는 사람으로 만든다. 만일 스스로 자신이 너무 심각하기만 하고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생각된다면 혹시 돈 때문은 아닌지 생각해보자. 큰 돈이 생기고 나면 소소한 행복은 만족감을 얻는데 그다지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계속해서 더 강렬한 자극을 받아야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치 같은 롤러코스터를 10번 타면 무섭기로 소문난 롤러코스터라도 타는 짜릿함을 느끼기 힘들어지는 것과 같다. 사람들은 왜 돈이 많을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라고 넘겨짚는 것일까? 이 모든 게 다 착시현상이 초래한 환각 때문이다. 여기서 착시현상이란 우리가 어느 하나에 집중할 때 그 부분이 극단적으로 과장되어 보이는 것을 말한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유명 심리학자 데니얼 카너먼은 어떤 일이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자신이 그 일에 관해 생각하고 있는 순간이라고 했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는 것이 내 행복을 판단한다. 어떤 것에 내 행복을 맡길지 스스로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돈은 사람을 보호해주고 고통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은 일종의 자유를 느낀다.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슨이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정치와 전쟁에 관해 연구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내 아들이 수학과 철학을 자유로이 공부하게 되기 때문이다. 내 아들이 수학과 철학, 지리, 자연, 역사, 조선, 항해, 상업, 그리고 농업을 배운 후에야 내 아들의 아들은 회화, 시가, 음악, 건축, 조소, 카펫을 짜는 법, 그리고 도자기를 빚는 법을 배울 기회를 얻기 때문이다. 이른바 물질적 자유로움은 배를 채울 충분한 빵과 따뜻함을 얻을 날로, 그리고 낭만적이지만 쓸데없는 시나 음악을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또한 물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잘못된 일에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돈이 충분한 안정감과 자유를 준다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자신이 아주 강하다고 느끼며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게 된다. 더는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며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인생의 주인이 된 기분을 한껏 누리게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물질적 자유로움이다. 사람은 신념에 따라 행동한다. 그리고 그 신념은 곧 자기 자신이 되고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지를 결정한다. 돈은 이러한 자기중심적 경향을 더 강력하게 만든다. 원래 성격이 좋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성격을 더 망친다. 자기애가 넘치는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의 자기애를 훨씬 더 넘치게 한다. 하지만 심성이 바르고 착한 사람이었다면 돈은 그 사람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들기도 한다. 소비가 주는 즐거움은 잠깐이다. 2013년 리친스는 미주리 대학교 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다. 먼저 학생들의 가치관을 조사해 크게 물질 만능주의인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으로 분류했다. 물질 만능주의란 간단히 말해 돈과 물질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해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연구진은 학생들의 물건 구매 전후의 기분 변화를 추적했다. 학기 초에 학생들에게 해당 학기에 최소 6개월 이상은 사용하게 될 중요한 물건을 구매 리스트에 적게 했다. 그리고 학기 중과 학기 말에 각각 그 물건을 구매한 후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물질 만능주의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물건 구매 전에 더 큰 행복감을 느꼈다. 그 물건이 손에 들어오는 상상만 해도 더 없는 행복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물건만 있으면 삶이 크게 변하리라 믿는다. 문제는 소비가 주는 즐거움은 그들이 카드를 긁은 직후 급격히 떨어졌다는 것이다. 물질 만능주의 학생들은 물건을 손에 넣는 순간 커다란 공허함을 느꼈고 기대와는 다르게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다. 구매했던 물건이 생각보다 일상에 큰 변화를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비물질 만능주의인 학생들에 비하면 그들의 행복감은 더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높은 쾌락과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패턴이 물질 만능주의 학생들에게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끊임없이 악순환에 휘말리고 막무가내 소비를 멈추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소비 중독자는 절대 소비를 통해 영원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 비록 멈추지 않는 소비를 통해 짧은 행복을 누비이불처럼 이어갈 수는 있어도 이는 결국 마른 목을 술로 죽이는 꼴일 뿐이다. 어떤 이는 우울감을 느끼기 때문에 소비를 통해 치유하려고 한다. 안타깝게도 이런 사람들은 그로 인해 더 깊은 우울감에 빠질 수 있다. 쇼핑 중독자는 돈의 노예와 같다. 1988년 벨크는 사람들이 자신이 구매한 물건으로 신분을 은근히 드러낸다는 사실을 연구했다. 빽빽하게 걸린 옷과 다양한 종류의 신발, 시계, 모자,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보호색 역할을 한다. 루마니아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하지만 루마니아의 코카콜라 광고는 언제나 영어였다. 코카콜라는 왜 그 나라 사람 말을 쓰지 않는 걸까? 루마니아 소비자들은 서양 브랜드 제품을 아주 높게 평가하며 그런 제품을 사는 것은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을 의미한다고 여겼다. 루마니아 소비자들이 가진 이러한 심리적 특징은 코카콜라 회사가 현지 언어를 포기하고 결국 영어로만 광고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사는 것은 콜라가 아닌 지위라고 느끼게끔 하기 위해서였다. 코카콜라는 이렇게 영어라는 보호색을 띠고 루마니아 소비자들의 소비 욕구를 자극했다. 보호색이 필요한 또 하나의 예가 있다. 바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다. 자신의 가치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구매한 물건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확인하고 물질이라는 성벽 아래서 안정감을 느낀다. 어느 해 한 중년 남성이 나를 찾아와 상담한 적이 있었다. 그의 아내는 돈을 잘 버는데 정작 그 자신은 회사가 파산하는 바람에 실직 신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다. 그 후부터 그는 각종 물건을 사는데 돈을 마구 써댔다. 그는 아내가 자신보다 더 잘 나가는 것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했다. 공격적인 성향을 물질에 쏟아내는 이런 행위는 일종의 자기방어 기제로 해석될 수 있다. 물질 만능주의적 사람들은 보호색을 입고도 행복해하지 않는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로 물질을 더 많이 숭배할수록 거기서 느낄 수 있는 행복감은 더 낮아진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 정상적인 소비와 비교했을 때 쇼핑 중독자들은 더 깊은 우울감과 초조함을 느낀다. 그러한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비해 더 쉽게 섭식 장애와 같은 심리적 질병을 앓게 되는 경우도 많다. 쇼핑 중독자들은 마치 돈의 노예와도 같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예 치료하기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다툰 직후 보상 심리가 쇼핑으로 이어졌다면 다툼이 바로 중독을 해결할 열쇠가 된다. 다음엔 자신만의 가치관을 확립한다. 이는 물건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쇼핑 중독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다. 이외에도 다른 것에 관심을 돌리는 방법이 있다. 물건 구매에 강박 증세를 보인다면 음악 감상이나 운동 등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다. 심리적 안정감을 얻기 위한 고군분투. 맨체스터 경영대학원의 아이잭슨 로퍼 교수는 2012년 100명 이상의 15세에서 16세 영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6명이 한 조가 되어 약 50에서 60분 동안 서로 대화를 나눴다. 연구를 통해 용돈을 더 많이 받을수록 재미있는 놀거리를 더 많이 가진 아이일수록 집단 내에서 자존감이 더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나이 또래 아이들 사이에선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리고 그 집단에서 배척될지 혹은 받아들여질지를 정한다. 아이들은 또래에게서 배척당할 때 제일 먼저 물질적인 것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려고 한다. 명품 신발이나 지갑, 가방으로 우정을 사려는 것이다. 마치 개츠비가 데이지를 잃은 후 비싼 차나 고급 별장 그리고 화려한 파티로 부를 쫓았던 것처럼 말이다. 그 역시 물질 만능주의에 지배당해 그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던 것이다. 인간관계가 망가진 사람들이 돈을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려는 행동은 일종의 보상심리에서 비롯된다. 인류는 살아가는 동안 안정감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고군분투한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얻지 못할 경우 돈과 같은 물질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된다. 중요한 것은 돈은 무생물이므로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안정감은 오로지 그것을 느끼는 자신이 결정한다. 남이 어떻게 말하든 그걸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지는 본인에게 달렸기 때문이다. 아기들이 모유 수유를 끊은 후에도 공갈 젖꼭지를 물고 있으려는 이유는 바로 안정감 때문이다. 성인들이 돈에 의지하는 행동은 공갈 젖꼭지를 떼지 못하는 아기와 비슷하다. 홍콩의 유명 작가, 역서의 장편 소설 히보에는 이런 말이 나온다. 너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해. 사랑이 없다면 돈이라도 많아야 해. 사랑은 마치 보호막처럼 돈이라는 함정을 멀리할 수 있게 해준다. 애정 결핍은 불안감을 낳는다. 그리고 불안감은 돈에 대한 욕구에 불을 지핀다. 하지만 충분한 사랑은 마치 모든 것을 막는 방패처럼 돈의 매력을 튕겨낸다. 돈은 실제로 죽음에 대해 덜 생각하게 했다. 돈은 교환의 도구 말고도 그 자체로도 상징성이 크다. 돈은 강함과 전지전능이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래서 그걸 떠올리기만 해도 실제로 그 힘을 가진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돈의 응원을 받으면 우리는 자신의 가치를 믿으며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죽음에 관한 생각은 자연스레 하지 않게 된다. 일상이 불안하다면 베개 밑에 돈을 두고 자는 것은 어떨까? 전쟁을 겪은 세대인 우리 할아버지도 베개 밑에 골드바를 놓고 자는 것을 보면 효과가 있는 듯하다. 우리가 남들보다 가진 게 적다고 느끼는 주요 원인은 부자들에 관한 소식이 범람하는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비교에도 있다. 일반적으로 사물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인 것에서 비롯된다. 사물과 사물을 비교하여 그것만의 특징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쳐 그 사물에 대한 인식이 만들어진다. 오늘이 어제보다 더 춥다든가 비행기가 기차보다 빠르다든가 하는 것이 바로 상대성에 기반한 인식의 과정이다. 따라서 비교에 익숙한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조차 남과 비교하여 확립한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인 사람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아니면 실패한 사람일까? 자신이 여기에 대답하는 과정을 돌아보자. 혹시 잘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진 않았는가? 부자든 빈자든 시장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거물이든 회사에서 성실히 일하는 평사원이든 언제나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은 있게 마련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은 어느새 그들에게로 돌아가 있다. 우리가 같이 일하는 동료가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을 보며 부러워하지만 지난 휴일에 내가 피드에 올렸던 수많은 여행지 사진들은 금세 기억에서 사라지고 없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더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많다. 서로 비교하기 바쁜 사회는 우리를 가난하다고 느끼게 만든다. 읽고 행복감마저 앗아간다. 자신이 SNS 지인들보다 못 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착각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저우슈니의 저자의 심리학이 돈을 말하다 라는 책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네이트판에서 유명한 글을 봤는데 조회수가 40만이더라고요. 요즘 흑수저 집안에서 애 낳으면 생기는 일.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마 맨 위에 뜰 거예요. 저도 그렇게 봤는데 와, 글도 너무너무 공감이 가는데 댓글들도 공감이 많이 가더라고요. 돈도 돈이지만 부모님이 자연스럽게 알려주는 문화 자본 이런 것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잖아요. 그냥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고 또 부모님들은 그 가난한 사회에서 어떻게든 끼워보려고 술 마실 때 돈도 쓰고 이렇게 막 모임도 나가고 하는데 정작 아이들이 학교에서 옷다운 옷, 신발다운 신발을 못 신어서 이제 또래 무리에서 배제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너 철없이 왜 이러니? 엄마 아빠 이렇게 힘든 거 안 보여? 그 모든 문제를 애가 해결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책에서 용돈을 많이 받고 놀거리가 많은 아이들이 자존감이 높다고 실험 결과에서도 나왔잖아요. 타고난 천성이라는 것도 있겠지만 환경이 주는 그런 여유로움 이런 것도 있는 건데 심지어 본인들도 그 가난한 무리에서 배제되지 않으려고 돈을 쓰고 끼려고 노력하면서 아이들의 문제는 본인들이 해결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철없는, 못된 이런 수식어를 붙여가면서 아이들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이 책에서 미국의 2대 대통령 존 애덤스가 한 말. 나는 정치와 전쟁에 관해서 연구할 거다. 그래야지 내 아들이 다음 단계인 수학, 철학, 지리, 자연, 역사, 조선, 항해, 상업, 그리고 농업을 배울 수 있고 그래야지만 그 다음 내 아들의 아들이 회화, 시가, 음악, 건축, 조소, 그리고 도자기 빚는 법, 그러니까 문화예술이죠.
부자들은 이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는구나. 문화예술이 발달하는 건 이제 시대마다 보면 부유하고 이제 안전할 때 더 발전하잖아요. 그만큼 여유가 있어야지 나오는 건데 그걸 알기 때문에 내 손자 손녀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부터 먼저 해야 할 일을 하겠다. 이런 희생정신? 이런 게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이런 정신은 흙수저 부모님, 그러니까 잠깐 흙수저였던 어떤 상황 때문에 그렇게 된 집이 아니라 정말 정신적으로도 너무 가난해서 거의 영원히 벗어나지 못하는 흙수저 집안 부모님들은 이런 생각하는 게 거의 드물죠. 아까 그 네이트판의 글쓴이가 얘기한 것처럼 자기들 앞가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있고 아이들을 케어할 역량이 안 되고 정말 기본적인 정말 살기 위해서 필요한 잠잘 곳, 먹을 거 이런 정도만 제공하고는 내버려 두는 거죠. 아이들은 자기 먹을 거는 들고 다 태어난대. 너 봐. 너처럼 다 알아서 큰다니까 그냥 낳아놓으면 돼. 이런 말 입에 달고 살고 심심하실 때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가난이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 댓글에도 보면 서른이 넘도록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항상 억압하니까. 왜냐면 뭔가에 관심이 생기면 그건 바로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뭘 좋아하든 그냥 다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받고 정말 그래서 악착같이 성공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냥 아예 아이를 낳지 않겠다 이러는 글도 있고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만원의 행복, 동행 뭐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했다면 요즘은 셀레브리티들이 나와서 아이를 쉽게 키우는 것처럼 보이는 그 돈이 많잖아요. 여유롭게 뭔가 생활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책에서도 나왔지만 이건 미니멀리즘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소셜미디어에 다 잘 살아 보이잖아요. 항상 여행 가고 좋은 모습만, 행복한 모습만. 그래서 약간 좀 비교를 잘하는 성격이나 내가 가장 안 좋을 때와 소셜미디어에 사람들이 올려놓은 가장 그 사람들이 행복할 때를 잘 비교하는 사람들은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냥 소셜미디어를 결국 끊어버리더라고요. 훨씬 행복하다고. 너무 힘들면 안 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돈에 관한 심리학 책들을 보면서 물질 만능주의가 모든 걸 구원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고통스러울 정도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구나. 그러니까 어딘가 그 중간쯤에 내가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서 이미 그걸 이뤘다면 계속 즐기고 살짝 부족하다면 딱 그만큼만 더 노력을 하는 정도로 너무 괴롭지 않게 나와 너무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들 편안하고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